지방이 우려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도 지방 나름이에요. 지방이 계속 하락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네.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좀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방금 언급한 DSR 40%는 이거는 좀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해봤으니까 좀 네. 디테일하게 시장 분석을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분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면서 네. 제주도의 미분양 아파트에 전기가 끊기고 관리실이 네. 문 닫고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곤혹에 빠졌다, 네. 이런 뉴스를 보고 왔는데, 뭐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미분양 문제도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해질지, 그거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미분양 네. 주택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월 기준입니다. 5월 그게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네.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이제 68,600호. 이거는 4월 달 대비 2,500가구가 줄어든 수치예요. 줄어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분양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네. 다소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총량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네. 수도권에서도 또 이제 뭐 서울, 인천, 경기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분양 주택이 심각하다고 했지만 네. 미분양이 심각한 곳은 세 군데 정도예요. 대구가 이제 12,700가구. 그죠? 그다음에 일부에서 봤었죠. 예. 경상북도가 8,600가구. 자, 8,600가구인데 그중에 1등은 어디냐면 포항이에요. 포항. 포항이요? 결국 그 경상북도의 문제는 포항의 문제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가 7,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문제라고 거론을 하려면 네. 결국은 이제 세 군데인 거예요. 요 군데를, 네. 요 세 군데를 찍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지방이 문제다 이것도 아니고 딱 세 군데 정도가 문제의 네. 소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상북도에서도 결국은 또 하나 줄이면 포항시 하나만 이미 문제예요. 물론 이제 그 밑에 경주가 있긴 네.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한 3배 이상 적어요. 네. 자, 대구도 이제 13,000가구를 넘었었는데 서서히 좀 감소 추세에 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대구는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 뭐 20년간을 통틀어서 보면 거의 제일 많은 입주 물량이 대구에 들어가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미분양 물량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대구는 어느 정도 좀 지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영향은 24년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저는 25년도 정도면 또 입주 물량이 대구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인데 포항도 미분양이 서서히 줄고는 있으나 이 포항 남구 쪽에 집중적으로 미분양이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항도 이제 인구가 50만 명에서 약간 깨지긴 했는데 이게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래서 포항의 문제. 충남에서는 이제 천안을 비롯한, 물론 천안은 이제 인구가 또 한 65만 정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는 없지만 여전히 이런 세 지역 정도는 우려가 있다. 나머지는 사실 말이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지방이 우려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도 지방 나름이에요. 지방이 계속 하락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네.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지방의 그 하락폭이 네. 오히려 수도권의 하락폭보다 훨씬 낮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1월 달이 제일 저점이고 이때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양상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네. 하락폭이 약보합에 가깝게 올라오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은 아무래도 뭐 크게 상승도 안 했던 만큼 그렇죠. 크게 예. 하락할 여지도 없다 짚어주셨고, 또 이 미분양의 문제 핵심 지역이 대구와 포항, 충청, 남도에 집중돼 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사실 네. 뭐 단기간에 그 해소되기보다는 그럼 한 내년 정도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 네, 이런 내년 말씀이시죠? 정도까지는 영향력이 네.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가 있는데 제일 큰 대도시가 창원시예요. 창원이요. 네. 창원의 미분양은 뭐 한 400가구도 안 되는.
100만이 넘어가는데 네. 400가구도 아. 안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 대도시라 하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네. 곳을 얘기해요. 지방 대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데가 어디냐면 청주예요, 청주. 청주가 꽤 크네요, 진짜. 청주가 네. 인구가 85만 예. 정도 와. 넘죠. 네. 여기도 미부장이 100가구 정도에 불과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3등, 4등이 예. 전주시, 천안시 여기가 65만 정도 수준인데 음. 전주 같은 경우도 100가구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의 음. 지방 대도시는 네. 거의 부담이 없는 아. 그런 시장이고, 오히려 창원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개선되면 이렇게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 지역 모두를 그냥 통틀어서 뭐 뉴스에서 네. 지방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좀 따져보니까 아, 그럼요. 네, 지방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세분화해서 네. 봐야 되고 네.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이 주택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기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주택은 지역별 대체성이 없어요. 아, 그게 어떤 의미죠, 구체적으로? 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간단하게 방금 얘기했듯이 대구에 집이 막 남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서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뿅 갈 수는 없죠, 서울로. 전혀 상관없는 네. 다른 나라 얘기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면 뭐 저쪽에 포항에 있는 네. 곳과 이쪽 거의 뭐 북쪽에 가까운 경상북도에서 네. 가령 뭐 안동이나 뭐 상주나 이쪽 뭐 김천이나 이런 데하고 포항은 뭐예요? 전혀 다른 나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성이 없어.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아. 세분화돼서 지역으로 봐야지 그 지방시장 분석이 가능해요. 네. 통틀어서 얘기하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네. 수치상으로는 주택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거의 그냥 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네.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미분양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미분양과 더불어 많이 이제 약간 바늘과 실처럼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부동산 PF 부실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준다. 뭐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거다. 뭐 이런 경고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막 네. 새마을금고 대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동산 PF도 막 보니까 한 100조 정도 규모던데 이게 좀 정말 우려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우려는 네. 되는 수준인 아,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네. 이 공급을 하는 주체가 결국 이제 건설 시행사들이 예.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원인은 뭐 두 가지, 역시 뭐 뻔한 건데 네.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이자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사업성도 악화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공사비 인상,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네. 또한 또 사업성이 없게 생긴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이런 침체기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가가 워낙 높아져서 금리도 올라가니까 이거 네. 이자 비용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비도 올라갔으니까 원가로 공사비를 반영하면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또 분양해가지고는 건설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네.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뭐 남는 게 있나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래저래 그 분양을 미루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미분양이 주는 것에 네. 이 분양 자체 물량을 아, 오히려 분양 안 하고 네. 유보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미분양이 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 물량 자체가 네. 지난해가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거의 한 3분의 1 음. 정도 이렇게 줄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부동산 PF 문제는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어느 정도 좀 갈림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최대한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공사비나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네. 되면 하반기를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넘긴다면 충분히 내년 이후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PF,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사전에 나가는 뭐 브릿지론 네네. 이런 대출 연장, 뭐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유지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좀 더 예. 고민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뭐 그런데 부도라든가 이런 네. 것까지는 최대한 가지 않게 전체적인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시기가 하반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분양이든 PF 부실이든 사실 이게 뭐 어떤 한 주체가
우리가 잘해볼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도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주체들을 다 살피려면 힘들 텐데 그러면 이쯤에서 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현재까지 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1년 더 지났는데 예.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예. 같아요. 규제 완화를 통한 전체적인 시장 안정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 뭐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고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대출 규제는 아. 계속해서 완화를 안 하잖아요. 물론 네. 약간의 메인인 DSR 40%를 완화하지 않고 이게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로 네. 그거 대신에 예외를 두는 거죠. 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아. 뭐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네네. 5억까지 뭐 대출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편법적인 거죠. 어찌 보면 DSR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또 예외로 된 대출을 운영하니까.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게 역전세에서 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또 네. DSR 예외로 해준다든가. 저는 이거를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 경우 궁극적인 수혜자가 세입자잖아요. 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아서 거주 이전, 자유롭게 또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고, 이 대출의 최대 수혜자가 결국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약자잖아요. 약자가 혜택을 받는 거여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뭐 합리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 자체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방금 언급한 DSR 40%는 이거는 좀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DSR 40%는 사실 집값 급등기에 어느 정도 이제 급조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DSR 40%를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대출 받는 게 극도로 제한됩니다. 맞아요. 또 가령 네. 5천만 원짜리 소득자가 그러면 1년에 갚아야 될 게 40%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2천만 원 이내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짜리 자동 대출밖에 못 받아요. 그러네요. 마이너스 통장.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인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켜서 최소 60%. 네. 우리가 이제 종전의 대출 규제 가이드가 뭐냐면 그 DTI 60%예요. Debt Income. 이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그다음에 그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네. 이자만 네. 이렇게 반영돼서 소득 대비 상환하는 비율인데, 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에요.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네. 종전에는 10년 뭐 이렇게 잡아서 이걸 5년으로 단축을 하고, 자동대출은 1년으로 하니까 뭐 연봉 1억인 사람도 1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빚을 낼 식의 여지가. 융통성이 없는 네. 제도를 지금 그대로 가계부채 중과 의료로 고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폐해로 작용할 확률이 네.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2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집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요. DTI 하에서 네. 집을 샀는데, 지금인 사람은 DSR 40에서는 살 엄두로 못 내요. 그러니까요. 정책자금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예외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는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SR 40을 60%로 상향하고, 그래도 DTI 60보다 강한 거예요. 네. 청년층에게는 이걸 70% 정도까지 미래소득이 높아지는 청년층. 네. 청년층은 39세까지가 청년층은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높으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대출을 받을 거냐 네. 말 거냐. 이거는 개인의 본인의 선택으로. 선택인 거죠.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가 그렇게 지나치게 네.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무주택자의 그 주거 소유 비율, 네. 소유자 비율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56% 되는데, 이걸 한 65% 정도로 높인다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 훨씬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최대 그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이제 공급 확대예요. 공급 확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우선 도심 공급 확대.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80% 네. 정도로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음.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진단은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기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3월 5일 이전으로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구조 안전성 비율 30%까지는 그래도 낮췄으니까 원래는 이제 종전에는 20%였는데 50% 높아진 거를 30으로 낮췄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렇다 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부담금이요. 이것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아. 한계가 있고 계속 미룬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전국의 재건축에 다 적용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국회에 지금 이 그 수정안이 제출돼 있어서 논의가 일부 되고 있는데 진척이 빨리 안 돼요. 이게 재건축 부담금 방안을 정부가 작년 9월 29일 날 발표했는데 네. 다 외우고 아직까지 거의 계시네요. 1년이 다 돼 네. 가는데 통과가 안 돼요, 법이. 아. 이래더니 재건축 사업장들이 계속 지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계속 도미노 효과로. 그래서 이 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사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돼요. 재건축만 이런 그 초과익을 환수해야 될 명분이 네. 사실 크지 아. 않습니다. 자, 집을 사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재건축, 네. 재개발, 신축을 샀다. 그렇죠. 그럼 재개발 샀는데도 없습니다. 신축을 사도 없습니다. 재건축만 그 낡은 재건축 아파트 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나 실수요자인데 그 네. 낡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거 다시 지으려면 초과익을 환수한다고 해.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투기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과감하게 폐기해서 빠른 사업 속도, 다량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도심에 네. 공급 물량을 늘려줘야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는 서울에서 하겠다. 네. 이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음.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수도권의 미래의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 물량을 같은 면적을 가지고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대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핵심 정책이 공급 확대인데 네. 이미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양 창릉부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광명, 시흥이 됐던 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런 데들이 쫙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1기 신도시로 더 가까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물량이 네. 신도시 물량이 한 35만 호 정도 되는데 네. 이걸 최대 50만 호 이상 같은 땅을 가지고 더 늘릴 늘릴 수 수 있는 거죠?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여러 번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네. 왜 안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왜 쉽게 할 수 있냐면 네. 용도 지역, 그러니까 지역의 그 용도를 지정해 놓은 요 땅을 좀 예. 살짝 조정만 하면 돼요. 주거 용지로. 그게 안 되나 봐요. 지금 과도하게 지금 이제 음. 그 책정이 된 게 공원 녹지 비율이에요. 전체 신도시 공원 녹지 비율이 3분의 1이 전체 도시 3분의 1이 공원 녹지예요. 그러면 네. 사는 사람은 명품 신도시라 좋을 수 있겠으나 그거를 3분의 1씩이나 그 우리나라의 그 지형 그 상 이미 그 주변에 다 산이 숲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의 그 지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도시 내에 3분의 1씩이나 공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거의 없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 공원이에요. 전체 도시 면적에. 그 정도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네. 녹지가. 그러면 이제 33%에서 20%까지 줄인다면 10% 이상의 땅이 나오는데 이거 주거용지로 전환해줘. 자, 그다음에 이제 자족용지라 해서 지식산업센터 짓는 건데 이게 무려 평균적으로 보면 15% 정도가 확보돼 있어요. 많이 이거 돼 있네요. 5% 정도로 줄여야 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은 서울 주변의 그런 네. 구역들이 다 5, 60%다 공실 상태예요. 공실이더라고요,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15%를 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과감하게 5%만 남겨도 충분하니까 10% 정도를 주거용지로, 네. 주택용지로 전환해서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15에서 20만 호 정도가 같은 신도시를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공급 확대 방안이. 그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3기 신도시는 공이 기존의 GTX와 다 연결되는 그런 연결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네. 이런 정책을 세 가지 정도 음.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주택용지 비율이 26%밖에 안 돼요. 음. 전체 도시 면적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전체 도시 네. 100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 신도시 짓겠다고 네. 하는데 주택을 짓는 땅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나머지 땅이 3분의 1도 아니고 네. 3분의 1도 아니고. 자, 좀 네. 저희가 이런 점들을 속속들이 네.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점을 아셔야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네. 좀 좋은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열심히 또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